늦은 저녁, 지하방은 습기와 곰팡내로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라디오를 켜두고 조용히 손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천장 위에서 발자국이 규칙적으로 오가더니 갑자기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지만 잠시 후 들려온 것은 정적뿐이었죠. 라디오를 끄자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쿵, 쿵 하고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움찔하며 의자에 손을 짚었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위층 세입자 수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숨이 거칠고 손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죠. 할아버님, 언능 도망가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수진 양? 시간이 없어요, 어서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위층에서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묻지도 않고 코트를 움켜쥔 채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밖은 새벽처럼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뒤를 돌아보자 지하 출입문 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쿵, 쿵, 쿵. 3번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몸이 굳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밀어 여는 듯 불빛이 출렁였죠. 박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골목은 파란빛과 빨간빛이 번갈아 번쩍였습니다. 출입금지선이 집 앞을 가로지르고 경찰차 여러 대가 좁은 길을 메웠어요. 이웃들은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수군거렸습니다. 위층 여자라던데 밤에 비명 들었다지? 노인네는 괜찮으신가 몰라. 박노인은 경찰의 통제선 밖에서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형사 김태식이 다가와 짧게 인사했습니다. 박노인님, 어젯밤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방으로 내려오니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바닥은 축축했어요. 방 한켠에는 밤새 켜둔 라디오가 아직도 희미한 잡음을 냈습니다. 박노인은 전원을 끄며 숨을 고르다가 책장 밑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가 습기로 부풀어 있었고 모서리는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그날 밤에도 울린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손끝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11월 2일, 오늘도 두드린다. 3번, 그리고 정적. 페이지마다 날짜와 짧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기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이마를 짚으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그의 입술이 말라붙었고 손끝에서 땀이 배었습니다. 위층에서 수진이 내달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공포에 찬 눈동자, 그리고 떨리던 목소리. 할아버님, 언능 도망가세요.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밖에서는 형사들의 발소리와 무전기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때 천장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자를 맞추는 듯 일정했어요. 쿵쿵쿵. 그는 라디오 옆으로 몸을 돌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음이 섞인 라디오에서 순간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들리시죠? 박노인은 손끝이 얼어붙은 듯 라디오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요 수진 양?
하지만 곧 라디오는 꺼졌고 방 안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직도 미세한 두드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린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공기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박노인은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이웃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집을 향하고 있었죠.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검은 점퍼에 후드를 눌러 쓴 그녀는 벽면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 서성거렸어요. 빛이 비칠 때마다 얼굴이 잠시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실종된 수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한 발 다가서자 여자는 눈빛을 번쩍이며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바람이 불자 골목 어딘가에서 현관문이 덜컥거리며 닫혔습니다. 그날 밤 지하방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박노인은 라디오를 꺼두었지만 여전히 귀 속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가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천장 위에서 쿵쿵하는 일정한 두드림이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분명히 3번, 그리고 잠깐의 정적. 그는 손전등을 꺼내 천장을 비추며 조심스레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방 안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 한쪽이 희미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박노인이 손끝으로 벽지를 젖히자 그 밑에 거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죄를 기억하라.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벽 아래쪽에는 손자국처럼 번진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글자를 비추자 그림자가 마치 움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뒷걸음질치며 벽에서 멀어졌지만 그때 바닥 아래에서 미세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쿵쿵, 이번엔 아래에서 나는 소리였죠. 박노인은 발밑을 내려다보며 몸을 굳혔습니다. 집 전체가 낮게 울리는 듯했고 그의 심장 박동이 그 소리와 박자를 맞췄습니다. 잠시 후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습니다. 그만 두드려요. 여성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박노인은 손전등을 떨어뜨렸습니다.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바닥 아래에서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경찰서의 형광등은 하얗게 깜빡였습니다. 형사 김태식은 사건 파일을 넘기며 이마를 짚었어요. 실종된 세입자 수진의 본명이 박수진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노인과 같은 성, 같은 주소, 그리고 오래전 실종 기록이 같은 서류 속에 함께 있었죠. 그는 서류를 들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온 김영사는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노인은 낡은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박노인님, 혹시 박수진이라는 이름 아십니까?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방 벽 쪽으로 다가갔어요. 벽을 두드리자 묘하게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텅 빈 철통을 두드리는 듯 묵직하면서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어요. 김영사는 수사 경험상 그 소리가 벽 뒤 공간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벽이 2겹이네요. 그는 장갑을 낀 손으로 벽지를 벗겨냈습니다. 낡은 페인트 밑으로 금속 재질의 작은 문 손잡이가 드러났습니다.
박노인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방은 열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은 간절했지만 김영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은 낡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쇠인지에서 녹물이 떨어졌고 곰팡내가 한꺼번에 밀려 나왔어요. 형사는 손전등을 들어 내부를 비추었습니다. 좁은 공간, 천장은 낮고 벽에는 오래된 얼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엔 헝겊 인형 하나와 부서진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낡은 신발 한 짝이 먼지 속에 반쯤 묻혀 있었죠. 김영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오래된 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노인은 문 앞에 서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여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 방은 제 아들이 만든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형사는 손전등을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쿵. 그 소리는 여전히 그 벽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속엔 소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 배경은 바로 그 집, 그리고 기사엔 용의자 박당시 30대 남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영사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세상에선 이미 잊힌 범죄의 흔적이었죠. 한편 박노인은 혼자 지하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형사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상자는 오래된 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손때로 거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천을 벗기자 오래된 사진과 아이 신발 한 짝,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용서하지 마. 박노인은 손이 떨려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순하고 착하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불안한 눈빛을 띠고 밤마다 지하에서 뭔가를 만들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박노인은 상자를 닫지 못한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엔 습기 찬 냄새와 함께 무거운 정막이 깔렸습니다.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고 잡음 사이로 낮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박노인은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자 벽 너머에서 들리던 두드림이 다시 시작됐어요. 쿵쿵쿵.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손바닥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대자 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벽 너머에 아직 무언가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다오. 그러나 두드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더 강하게 들려왔어요. 박노인은 벽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게 흔들렸고 눈물은 벽돌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한 줄기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낡은 지하방은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미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하에서 탄 냄새가 나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하방 문을 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다 남은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금속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박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형사 김태식이 다급히 달려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박노인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손에 쥔 낡은 공책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김영사가 그것을 받아 펼치자 안쪽에 수진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 집은 죄의 무덤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한 줄을 읽은 순간 김영사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수지는 노트에 날짜별로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3월 15일 벽 뒤에서 울림이 또 들렸다. 3월 18일 문을 두드리는 남자가 있다. 3월 20일 할아버지는 모른다. 그는 피해자다. 마지막 장엔 번진 글씨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숨을 고르며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애가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노인을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공책의 한 귀퉁이를 잡고 있었어요. 김영사는 주변을 살피며 방 한가운데 놓인 타다 남은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녹슨 열쇠와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박노인과 그의 아들이 함께 서 있었죠.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영사는 조용히 사진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걸어가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텅텅 울림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그 순간 벽 뒤에서 미세한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스스로 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형사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불빛이 깜빡였고 방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사는 벽에 귀를 대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거기 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주 천천히 울리는 쿵쿵이라는 두드림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 이제 할아버지를 지켜줘요.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은 흐릿했고 바람은 멎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 박노인은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눈동자는 희미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전선은 끊겨 있었고 방 안에는 그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벽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금속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쇠인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동안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의 모습 그대로 낡은 인형, 녹슨 쇠사슬, 그리고 반쯤 부서진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어요. 불빛 아래에서 인형의 유리 눈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열쇠를 조용히 내려놓고 성냥갑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려 성냥 한 개비가 부러졌지만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어나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천 조각이 널려 있었고 공기 속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신문지에 닿자 천천히 불길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약하게 타오르던 불이 곧 벽으로 번졌고 검은 연기가 천장을 덮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벽에 손을 대었습니다. 불길은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의 손 아래로 쿵쿵하며 벽이 울렸고 그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기가 목을 타고 들어왔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불길이 그를 삼키듯 붉게 번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이웃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곧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조용히 눈을 감은 뒤였습니다. 지하방은 불길에 휩싸였고 천장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연기 사이로 수진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불빛 속에서 두드림이 멈추고 집 전체가 붕괴하듯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재가 흩날릴 때 들리지 않아야 할 마지막 소리가 골목에 남았습니다. 쿵쿵. 그건 마치 누군가 아직도 그 집 안에 있는 듯한 소리였어요. 불이 꺼지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졌던 불길은 결국 집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남은 건 재와 잔해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 골목을 불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기억은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젠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었죠. 몇 달 뒤 완공된 새 아파트 단지 앞 화단에 작은 표지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운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위엔 짧은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죄를 덮지 말라. 사람들은 그 문구를 흘려보며 지나쳤지만 형사 김태식은 매년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자를 벗고 표지석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눈을 감았어요. 박노인의 얼굴과 수진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밤이 내리면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운전하던 주민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차창을 올렸고 아이들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교대 후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네요. 두드리는 소리 같아요. 쿵쿵쿵. 규칙적이고 묵직한 울림은 한동안 이어지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뒤에 들린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사람들은 그저 소문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매년 불이 난 날 밤이면 어김없이 들렸습니다. 밤을 지키던 경비는 늘 같은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고 했어요. 진짜였어요. 그날처럼 3번이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비벼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의 어둠 속 아직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집의 마지막 숨결이 세상에 남은 양. 쿵쿵쿵. 그리고 그 울림은 오늘 밤도 여전히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